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윤신입니다. MBN 시사경제 75번째 시간입니다. 정부가 지난 2일 파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6.21 대책을 내놓은 지 약 40여일 만에 더욱 강화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다주택자에 대한 보다 강화된 규제를 도입하고 투기를 잡겠다는 주요 골자입니다. 6년 만에 투기 과열 지구를 재지정했고 투기 지역 내에서의 주택담보대출은 세대당 한 건으로 크게 축소됐습니다. 과연 집값 안정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혹은 시장을 위축시키는 건 아닐지 이해 당사자마다 각자의 의견이 많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MBN 시사경제 오늘은 부동산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단위부동산연구소의 대표이사이신 이의상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모신 단위부동산연구소의 대표이사이신 전문가 이의상님의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상 전문가님은 신축 개발 및 리모델링 분야의 PM 또는 CM 전문가로 활동하시고 또 수익형 전문가로서 많은 은퇴자들의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로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법률 중개사, 부동산 자산관리사를 거쳐 현재는 단위부동산연구소 대표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전문가님을 직접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나오신 우리 대표님께서도 한번 시청자님을 향해서 한번 직접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직장인들하고 또 은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컨설팅 및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10년 넘게 했고요. 또 지금 50대 초반이다 보니 직장인들의 고민, 또 은퇴를 직면한 분들의 고민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그러니까 직장인들, 은퇴자들을 위한 좀 더 정밀하고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내 재산을 잘 지켜가면서 재산을 늘려갈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이런 재테크에 대한 정보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의 소개 말씀까지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BN 시사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우선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부동산 재테크 전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 네. 이런 전략 상황에서는 어떠한 전략으로 좀 해야지 네. 재테크를 잘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로 이제 언론에서 내용은 이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내용이 이제 워낙에 방대하고 복잡해서 그 내용을 이제 다 설명드리기에는 오늘 이제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하시고 오늘은 그래서 결국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재테크를 해 가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공동주택 말고 단독주택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파리 부동산 대책의 주요 규제의 골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입니다. 근데 이제 단독주택은 이 규제 사항에 이제 빠져 있죠. 단독주택이라면 이제 다준주택도 있고 이제 다가구주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다주택은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주택가에 있는 원룸형으로 된 이제 주택을 말하는 거고요. 이 다가구주택은 다세주택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단독주택 범위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거주하면서 이제 임대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의 어떤 양도세 중과 또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같은 아파트나 다세대보다는 이 단독주택인 이제 다가구주택에 대한 투자 방법을 이제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권하고 있는 사항이죠. 우리가 정부의 정책을 역행해서는 좋을 게 없죠. 그래서 가능하면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라고 이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단 이 주택임대 사업자는 이제 단점이 있죠. 일단 4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는 거고 또 건강보험료가 약간 이제 상승되는 이제 그런 이제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임대사업자를 내서 얻는 혜택이 이제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내서 운영을 하시라고 이제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요번 이 규제 사항은 거의 다 이제 주택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택이 아닌 이제 상가 같은 상품에도 이제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상가는 이제 별로 초보자들한테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 성장기 때 또 대세 상승기 때는 상가가 좋은 상품이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저성장 시대에는 상가가 좋을 수도 있지만 잘못 투자하면 재산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가 투자에 관심을 가질 때 초보자들은 반드시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전략은 이제 단기 투자가 아닌 이제 장기, 중장기 투자로 하셨으면 합니다. 보통 이제 지금 정부의 정책도 이런 단기 투자자 또 이제 갭 투자에 대한 규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유 중에 나오는 양도 차익으로 통해서 단기 투자, 갭 투자가 아닌 중장기 투자로 이제 가셨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장기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는 이제 가치 있는 지역, 가치 있는 이제 상품을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매매 차익보다는 임대 수익으로 전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그 차익을 누리는 게 보통 이제 부동산 재테크 투자의 패턴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세금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통해서 이제 막고 있으니 우리가 임대 사업으로 가자는 거죠. 즉 매매 차익이 아니라 내가 보유 중에 나오는 매달 나오는 임대 수익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미 이 법 시행 이전에도 은퇴자들 또 이제 직장인들 대상으로 매매 차익도 주지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은퇴 후에 매달 안정적인 소득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들어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고 보니까 아무래도 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이다 보니까 다주택자에 대해서 어떤 그런 포커싱이 돼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아무래도 이제 단독주택, 그러니까 단독주택도 일반 거주용의 단독이 있지만은 다중이나 다가구 주택도 주택수의 어떤 산정에 있어 좀 자유로운 그런 단독이니까 그쪽으로 하시라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네.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도 또 어떤 임대사업 등록자를 내시고 또 단기보다는 중장기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대충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 대책 이후에서 가장 그래도 많은 이들의 두려움을 자아내는 것이 그 다주택자에 대한 그 세금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강화되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그럼 현재 그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이 세금 면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게 지금 이제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퇴자들은 이 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부동산 재테크를 안 할 수는 없죠. 미래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다주택을 갖고 있던가 아니면 주택을 통해서 또 임대 사업을 이제 하시려는 분들도 이제 분명히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크게 세 가지를 이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택임대 사업자입니다. 이 주택임대 사업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4년짜리 주택임대 사업자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8년짜리 공공임대 사업자가 있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4년짜리 주택임대 사업자를 하신 분들도 공공임대 사업자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 내가 3년이든 4년 했던 그 기간도 이제 인정을 이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8년짜리 이제 공공임대 사업자를 이제 하게 되면 그 양도세 면제 또는 감면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이 좋은 데 있는 좋은 그 주택 상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서 장기로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갖고 계신 것들 중에 어떤 미래 가치가 없던가 또 이제 주변의 수요보다는 이제 공급이 많아서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는 이제 그런 상품은 장기로 가져가는 게 별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매도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시간을 줬습니다. 내년 4월 1일 전까지 파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양도세 중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개의 주택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전문가하고 이제 상담을 통해서 그 여러 개의 주택 중에서 미래 가치가 없는 걸 찾아내서 그거는 내년 4월 이전에 매도 전략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단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인들은 그럼 내년 4월 이전까지 계약만 하면 되겠구나가 아니라 이게 이제 잔금일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파는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 자체가 4월 1일 이전이 돼야 양도세 지금 중과를 이제 피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이제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장기 보유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상품들 중에서 가치가 있는 상품들, 또 앞으로 보유할 상품들도 이제 가치가 있는 지역, 가치가 있는 이제 상품을 선택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서울 같은 데는 이제 3도심, 7광역 중심이라는 게 있죠. 2030 서울 도시 이봉계에 보면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3도심, 7광역 중심은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많아지고 또 일자리가 창출될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은 중장기로 가도 이제 비교적 안전한 곳이죠.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것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돼 있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보유할 그 상품들도 이런 이제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다주택자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첫 번째 주택임대사업자 내는 거. 두 번째는 갖고 계신 상품들 중에서 미래 가치가 없는 것은 내년 4월 1일 이전에 매도를 하는 전략.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좋은 지역, 좋은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중, 장기 보유로 이제 가는 이 세 가지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침에도 이렇게 그 신문을 봤는데 네.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있고 네.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 네. 이런 것들 혜택을 그냥 많이 준다고 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주택자,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그분들만 뿐만이 네. 아니라 네. 이제 새로 이제 신규 분양을 받을 때 네. 이럴 때도 이제 사전에 그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네. 어떤 취득세 혜택도 많이 준다고 네, 들었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신규 분양 시에는 취득세나 이런 것도 면제가 되고 네. 요건만 되면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어떤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 주택임대 사업자를 이제 등록을 하게끔 네. 유도를 하면서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는 게 아니냐. 그렇죠. 뭐 이렇게 네.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세원을 좀 더 확실하게 그 노출시키면서 어찌 보면 또 그 정부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해 보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내년 4월 1일 전까지는 또 미래 가치가 없으면은 과감하게 매도를 해라. 네. 네, 그 4월 1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분명히 잔금일 네. 기준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아무래도 현재 그 다주택자분들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좀 도움과 이해가 충분히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 자, 근데 우리 오늘 대표님 모시니까 상당히 좀 많은 것들이 좀 이렇게 궁금함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정말 오늘 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저 세 번째 제가 또 궁금한 게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은퇴자들의 또 많이 이런 화두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은퇴자들 또 1인 가구도 있고 또는 그 과거에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은퇴자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은퇴자들이 또 최근에 와서 다중주택 이런 것들에 많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다가구 정도까지는 압니다. 네. 네, 다가구가 뭐 단독이다 뭐 이런 분들은 최근에 또 많이 이렇게 그렇죠. 네. 포털도 이제 발전돼 있고 해가지고 공부들을 많이 하셔서 네. 알고 있는데 저의 고객들도 보면은 이 다중이다면 다중은 또 뭐냐라고 그래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자리에 다중주택이 무엇인지 한번 다가구와 빗대어서 한번 좀 이해가 쉽도록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중주택 하면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생소한데 길거리 지나다니시다가 주택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다주택에 대한 이제 건축법적인 특징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이렇게 다주택이 이제 인기 있는 이유가 이제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일단 투자 수익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나 뭐 다세대 주택이나 또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이런 가지고 은퇴자들이 은퇴 후에 거기서 이제 월세를 받아가면서 생활을 하는데 이 다중주택은 다른 이런 타 상품보다 비교적 투자 수익률이 이제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비교적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갖고 있는데 서울 기준으로 보면 한 5%에서 대출은 이제 8% 정도, 대출 없이 이제 그 정도가 나오니까 대출을 이제 약간 활용하시면 한 7에서 10%가 넘는 이제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를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이제 장점은 뭐냐면요. 아마도 서울에서 건물주를 된다는 걸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할 텐데 한 5억 정도만 있으면 약간의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해서 내 땅 위에 내 건물을 서울 안에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주택은 굉장히 작은 땅에서도 이제 가능합니다. 대략 한 30평 전후 되는 땅에서도 다주택을 소유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30평 정도 되는 땅을 매입을 해서 거기다 이제 건물을 짓는 방법도 있고요. 이게 좀 어렵다 하신 분들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다주택들 중에서 위치하고 또 조건이 좋은 걸
찾아서 이제 매입하는 이제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 갭 투자하신 분들은 내가 돈을 뭐 2천이든 3천이든 4천을 투자해서 그게 일정 기간 뒤에 올랐을 때 팔아서 그걸 이제 현금화가 돼야만 나한테 수중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매달 이제 임대소득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유 중에는 5 내지 한 7, 8% 정도의 안정적인 임대소득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한 3년에서 5년 뒤에 이제 팔게 되면 거의 이 땅값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취득한 가액보다는 적게는 한 1억에서 많게는 이제 3, 4억 정도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송용어로 이게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일타쌍피라고 하죠. 그래서 임대 소득과 자본 가치 상승을 이제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요. 이 다주택은 단독주택입니다. 안에 방은 여러 가구로 돼 있지만 이 전체가 이제 단독주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1세대 1주택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은퇴자들이 은퇴해서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다고 하면 보통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 한 5억 정도를 예상한다고 하면 그 5억 되는 아파트를 팔고 이런 다중주택을 이제 매입해서 살게 되면 그 1세대 1주택자는 지금 2년만 예전에 보유였는데 이제 거주 요건까지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2년 거주하면서 임대소득 받고 나중에 팔 때도 9억 이하에 대해서는 양도세 면제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세가 나오긴 하지만 이제 비교적 적죠. 그래서 그런 1세대 1주택자라는 또 양도세 혜택이 있고요.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로는 은퇴자들한테 비교적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입니다. 지금 이제 중소기업청 통계 수치를 보면요, 창업 은퇴 후에 어차피 생활비 벌어야 되니까 이분들이 창업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퇴직금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집에 대출을 받으셔서 창업을 시작을 하는데 놀랍게도 은퇴자들의 70%가 창업 이후에 망한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죠. 그리고 5년을 이제 추적을 해보면 한 2, 3% 정도만 생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은퇴자들이 은퇴해서 창업해서 5년이 지나면 이 100명 중에 이제 2, 3명 살아남는 이제 게임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요. 이 다주택은 내가 한 계층을 이제 거주하면서 안정적인 이제 임대소득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걸 통해서 물론 이제 대박은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 집 한 채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한 200 내지 300 정도 소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생활비를 확보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은퇴자들한테는 이제 내 재산을 지키면서 가장 안정되게 노후를 이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다주택이 이제 인기가 있는 이유는 이제 크게 이제 5가지인데요. 첫째는 이제 수익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비교적 적은 금액, 한 5억 전후로 된 금액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보유 중에는 임대 소득, 또 나중에 3년, 5년 뒤에 팔아서는 그 매매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이제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건 이제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직장인, 은퇴자들의 가장 안정적인 노후 수단으로 지금 인기를 이제 끌고 있습니다. 그 다중주택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자세히 들어보니까요. 네. 이 한 4, 5억 정도로 내가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런 말이 있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네, 맞습니다. 네. 네. 사실 요즘에 이제 워낙에 이제 투기 과열지구다, 투기 지역이다 해서 이제 워낙에 이제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그렇지 사실 5억 정도면은 과거로 따져본다면은 그냥 아파트 한 채 정도 살 수 있는 그렇죠. 구입자금.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 한 채 정도의 가격으로 내가 일단 나도 거주하면서 네. 또 수익도 매월 들어올 수 있는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집가도 올라가고 건물도 소유하는 건물주가 된다는 거. 이제 맞습니다. 상당히 좀 이렇게 그림만 그려도 아주 너무나 좀 꿈만 같은 네. 그런 그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정말 하지만 이것이 결코 어떤 꿈만 같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대표님께서는 또 그러한 노후 설계자를 위해서 또 그런 다중주택에 대해서 또 이렇게 네. 같이 컨설팅도 하시고 네. 또 이랬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참 궁금한 점이 너무 많으시는데요. 자, 그러면 다중주택의 그럼 특징이 뭔가요? 이제 건축법적으로 이 단독주택은 다주택은 이제 단독주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특징은 이거를 무한정 크게 지을 수는 없어요.
층수 제한이 있는데 3계층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하층을 이제 둘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층수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지하층으로 이제 지상으로 3계층에서 4계층까지 지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도심에 이제 주택가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이게 반지하층이 보이는 게 있으면 그게 이제 대체로 다중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상으로 3계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면적이라고 하죠. 이제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을 우리가 연면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 층의 면적이 20평이면 4개 층이면 2, 4, 8, 이제 80평이죠. 이걸 이제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다중주택은 그 연면적의 합이 330제곱미터를 이제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한 이제 100평 정도 되는 거죠. 바닥 면적의 합이. 그래서 이 다중주택은 그래서 너무 큰 땅에는 이제 적절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네. 작은 땅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다중주택은 이제 고시원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내부에 치사 설비를 두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흔히 말하는 이제 싱크대나 어떤 이제 불을 피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들, 가스레인지나 그래서 그런 치사 설비를 두지 못하는 게 이 다중주택의 이제 특징입니다. 단독 건물 같은 거를 이렇게 많이 개조해서 네. 이렇게 만든 건물들, 또 흔히 왜 이렇게 지방 같은 데도 많이 가보면은 이렇게 대학가라던가 네. 또 어떤 이런 산업 노동인구가 많은 곳에 보면 다 그만한 한 4층 정도 되는 그런 건물 사이즈에 네. 이렇게 반지하가 대부분 다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건물들과 흔히 우리가 또 이해하는 원룸 네. 1.5룸 있는 네. 그런 건물들이 대부분 다 다중주택으로 이해하면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중주택 건물을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겠군요. 그러니까는 내가 기존에 오래된 구옥을 네. 가진 분들이 그거를 이제 허물고 네. 다시 리모델링 하듯이 건물을 세워서 네. 임대를 놓을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지을 수 있는 땅을 구입해서 네. 그 땅의 그 가격, 그 값을 담보로 해서 네. 더 건축을 해서 또 이렇게 놓을 수 있는 방법. 맞습니다. 이런 것인 거죠. 네네. 야, 그렇게 되면은 그 은퇴자들이라던가 혹은 이런 노후 설계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그 많은 그 매력적인 장점이 네.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자, 그렇게 되면은 흔히 이제 경험이 있는 자들도 있고 경험이 없이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네. 그럴 때쯤 어떤 그 노후 설계가 네. 가능한지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사례를 한번 좀 직접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제가 서울에서 5억 정도 전후되는 금액으로 이 재테크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서울 기준으로 보면 이제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 보통 이제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지금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는데 이 우리나라의 모든 땅은 용도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중주택을 하기에 이제 적합한 땅이 제2종 일반 이제 주거 지역인데요. 서울에는 지역마다 땅값의 차이가 다 있죠. 강남구, 또 서초, 송파 이런 데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로 바라본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비싼 땅보다는 비교적 좀 저렴한 지역으로 가시는 게 수익률은 더 높아지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권해드리는 지역들은 평당 한 1,500 전후로 해서 구할 수 있는 지역을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런 지역이 서울에 어디 있냐면 예를 들면 도봉구, 뭐 노원구, 중랑구, 성북구, 은평구, 금천구.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역들이 아직도 주거 지역에 한 평당 1,500만 원 정도로 이제 구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35평짜리를 땅을 이제 찾는다고 하면 가격은 평당 1,500이고 그러면 네. 토지 매입비는 이제 5억 2,500만 원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5억 2,500만 원에 이제 취득세 또 이제 법무사비, 그런 네. 기타 이제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땅을 매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 한 5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다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땅을 샀으면 여기다가 내가 이제 다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이 건축비는 이제 대략 이 정도 규모라고 하면 한 3억 8천에서 4억 정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건축 설계비 또 우리가 이제 대출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시행하는 동안에 대출이자까지 이제 포함한다면 대략 한 4억 5천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역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또 금천구 이런 일대에 대지 35평짜리 평당 1,500짜리를 산다고 하면 대략 한 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10억 정도가. 자, 그러면 이걸 할 때 이제 10억을 다 이제 쓰는 게 아니고요. 이제 토지 담보로 해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대출 규제가 있지만 이거는 아직은 예외입니다. 이거는 이제 네. 주택이 아니라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요 사항하고 이제 별개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금융권에서는 60에서 70%,
그리고 제2금융권에서는 70에서 80%까지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1금융권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이 5억 5천짜리라고 하면 한 대략 한 3억 원 정도는 무난하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기서 월세를 다 넣게 되니까 이제 보증금이 들어오죠. 그래서 보증금이 하나당 이제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대략 이제 개수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한 1억 5천 정도 전후해서 보증금이 이제 들어오는데요. 그러면 아까 그 10억에서 대출 3억, 보증금 1억 5천 빼면 실제로 내가 들어가는 돈은 한 5억에서 5억 5천 정도로 이 다주택을 이제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그 소득을 이제 대략 계산하면 아까 그 35평 정도 그 평당 1,500 되는 지역들을 보면 그 하나의 원룸 크기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4평 전후 하는데요. 그래서 임대료도 이제 저렴하죠. 한 하나당 35만 원 정도. 그렇죠. 그러면은 한 원룸 한 15개 정도로 계산하면 한 550만 원 정도 됩니다. 월. 근데 이제 이 550만 원이 다 수입은 아니죠. 여기다가 아까 땅을 살 때 대출을 3억을 받았잖아요. 그 3억에 대한 이제 이자를 빼고 나면 대략 한 470만 원 정도 전후합니다. 요건 이제 전체를 이제 임대를 하실 때고 한 개층은 이제 주인이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면 한 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개층 이제 주인이 거주하면서 300만 원 정도의 임대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이제 매력적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수익률은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내가 직접 지어서 신축을 하시게 되면 7% 정도, 많게는 한 8%에서 9%까지도 가능합니다. 대출 없이 이 정도 나오니까 대출을 약간 활용하시면 이제 10% 정도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결국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또 많은 어떤 그 내가 그 땅을 사서 거기에서 토지를 담보로 해서 건축을 지어 올리고 정말 과연 5억 정도로 내가 건물주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우리 대표님의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정말 이게 현실성으로 가능하구나. 네. 예,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당히 좀 매력적인데요. 네. 근데 이제 흔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대출 금리를 또 상당히 좀 이렇게 두려워하세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보수파인 경우에는 맞습니다. 마치 이제 그 대출을 일으키면은 마치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맞습니다. 네, 아주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 금리 내는 거가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라고 봐요. 네. 제 생각에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보다 네. 이 부동산의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게 훨씬 월등히 크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금리 결국 남의 자금을 이용해서 네. 내가 그거를 두세 배로 더 활용을 했을 때에 네. 바로 그러한 그 지렛대를 이용해서 나의 어떤 얻어지는 수익률이 네. 원금 나의 순수 자기 자본만 투자했을 때보다 훨씬 더 수익률은 더 커진다라는 거를 네. 이렇게 이해만 하면 쉬운데 네. 그게 별로 이렇게 말처럼 쉽진 않은가 봅니다. 네, 아무래도. 그래서 대출을 안 받으면 아예 이걸 시작도 못 하죠. 그렇죠. 그러면 대출 안 받았다 하면 뭐 8억, 10억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럼 아예 시작 자체도 못 하는 거죠. 예, 또 맞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제 수익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대 이상이기 때문에 은행 대출은 지금 3%대잖아요. 네. 은행 이자 내고도 그 절반이 남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이제 상가나 토지나 이렇게 위험한 상품이 아닌 안전한 상품이기 때문에 대출을 이제 어느 정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토지에 담보를 잡아서 건축을 올려서 거기에 충분히 나오는 월세로 또 은행 이자를 내고도 또 내가 한 2, 300 정도의 수익이 얻어진다면 정말 글자 그대로 흔한 말로 그 땅 짓고 헤엄치는 것이 아닌가 이럴 정도로 상당히 좀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항상 이 재테크를 할 때는 그 많이 이제 보고 듣고 현장도 탐방을 네.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죠. 네. 재테크 항상 고민을 하는데 네. 우리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 이 부동산 재테크에서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 부동산 재테크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돈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제 사회 초년생들은 이 부동산 재테크가 뭐 매덕이 있어야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예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 사회 초년생들은 재테크를 할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이 부동산 재테크라는 게 그렇게 큰 돈이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도 이제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너무 큰 돈을 이제 생각하지 말고 1,000만 원, 2,000만 원 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 작은 돈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특히 사회 초년생들은 그 1,000만 원, 2,000만 원 목돈을 이제 모으는데 초기에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돈이 이제 많이 쓰신 분일수록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 부동산은 가격이 고정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좋은 지역에 있는 이런 부동산들은, 또 부동산 상품들은 가격이 굉장히 빨리 또 빠르게 올라가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10년 전에 재테크를 시작한 사람하고 또 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죠. 저하고 이제 부동산 재테크를 하면서 직장인 4분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한 3천에서 5천만 원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불과 한 8년 좀 지났는데 대부분 한 3억에서 5억 정도를 이미 자산을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재테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일찍 시작하길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돈,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재테크에 대한 이제 지식이 필요하죠. 우리가 그 직장을 들어가려고 고등학교, 대학교, 또 대학원 이렇게 거의 10년 이상을 그냥 노력해서 들어가는 게 직장인데, 고작 얼마 월급 받자고. 근데 이 부동산 재테크 공부는요, 내가 좀만 노력을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굉장히 더 크게 불릴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테크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심을 갖게 되면 관찰하게 되고, 또 이제 관찰하게 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재테크에 대한 이제 기회를 찾을 수가 있고, 그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실행을 해서 이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재테크할 때 필요한 게 3가지가 뭐냐고 말씀드리면, 돈, 그다음에 이제 시간,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지식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 더 덧붙인다고 하면 실행력이에요. 제가 이제 만나신 분들 중에 이런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또 재테크 지식도 있는데 아무것도 투자를 못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두려우신 거죠, 뭔가. 그래서 이런 이제 실행력이 가져가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모아서 재테크를 한다라는 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보통들 이제 그 종잣돈을 모아야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의 어느 정도의 그 시드 머니가 있어야지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반인들 또 직장인들 이런 분들이 정말 그럼 처음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좀 모아서 시작을 할 수 있는지, 네. 또 어떻게 처음에 그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이것부터 또 좀 망감해하는 분들이 네. 되게 많거든요. 맞습니다. 과연 그런 일반인들의 재테크를 위한 어떤 목돈 마련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은? 네. 예를 들어서 조금 30대 젊은 분들은 적은 금액, 아까 말씀드린 한 2천만 원 전후로 시작을 해도 그 젊은 사람들한테는 시간이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한 30, 40, 50대까지 한 2, 30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적은 금액으로 시작해도 노후 준비가 가능합니다. 충실하게만 해 간다면. 근데 예를 들어서 이미 나이가 40대 중반을 넘어서 50대에 있는 분들은 시간이라는 무기를 다 써버린 거잖아요. 그분들한테는 당장 재테크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이제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주거비를 낮추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면, 내가 이제 강남에 지금 이렇게 상담해 보면 자녀 교육 때문에 강남이나 또 송파나 서초에 있으시면서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단지 자녀의 이제 교육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은퇴도 이제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그 강남에 이제 비싼 뭐 적게는 5억에서 뭐 10억이 나오는 아파트에 살면서 노후 준비는 이제 전혀 안 돼 있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자녀가 이제 대학교 가게 되면 뭐 그 학군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강남에 있는 집을 팔고 만약에 강북 타 지역에 가게 되면 절반의 비용이 남죠.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 한 10억짜리 아파트 살고 있다가 뭐 도봉구나 노원구나 중랑구나 은평구 이런 데 가면 한 5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주 크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상품인 아파트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5억이라는 이제 자금이 남게 되죠. 그래서 5억 갖고 만약에 재테크를 시작한다고 하면 이제 금방 재산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뭐 재산을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은퇴 후에 이제 생활비인데, 만약에 5억을 가지고 6% 정도 되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하면 연 3천만 원이니까 올 250만 원의 돈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지 강남에서 강북으로 이 주거 상품을 옮기고 그 남은 5억 가지고 하셔도 월 한 250만 원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또 뭐 이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건 이제 좀 강남에 사는 이제 부자들 얘기고, 이제 좀 현실적으로 강북에 그럼 5억짜리 아파트를 살고 있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전제는 젊은 사람이 아닌 이제 40대, 50대 은퇴를 이제 임박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오신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은평구에 5억짜리 30평대 아파트를 이제 살고 계셨는데 은퇴를 1년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가 전혀 안 돼서 그냥 자녀 장가 또 시집 보내면서 있는 돈도 다 썼죠. 그래서 달랑 그 아파트 한 채요. 다행히 이제 대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대상포진까지 오셨어요. 네. 그 5억 가지고 이제 나의 은퇴 후에 노후 생활을 어떻게 할지.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솔루션을 말씀드리면 그 아파트를 팔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5억을 가지고 그 은평구에 지금 이제 찾아보면 아직도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1억 5천만 원 전후로 해서 다세주택 빌라를 구입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아파트보다는 상품이 안 좋죠. 그리고 크기도 작아지고 좀 오래됐지만 이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나머지 3억 5천이라는 자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3억 5천을 가지고 역시 한 6 내지 7% 정도 되는 수익형 부동산에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월 한 200만 원 이상의 이제 소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선택을 통해서 안전한 이제 노후 자금을 이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주비를 줄인 것만큼 내 생활비를 비례해서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아니면 이제 이런 방법도 있고 꼭 서울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제 경기권 뭐 일산이라든지 또 그 이제 서울 경기권에서 도심으로 좀 진입하기 쉬운 그런 신도시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또 주거비 이용을 이제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평수를 줄이는 방법, 또 지역을 바꾸는 방법, 또 아파트에서 다세대로 옮기는 방법 등을 통해서 이 주거비를 낮추고 그 낮춘 비용을 가지고 이제 재테크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만 빨리 시작하시면 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꼭 보시면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마지못해서 선택을 하는 거죠. 은퇴 전 한 5년 전에만 시작하셔도 내가 은퇴를 회사에서 잘려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오는 시기를 정해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거비를 낮추셔서 그걸 가지고 재테크 자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루빨리 저부터가 빨리 주거비를 줄이고 그 재테크에 아마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공부가 됐는데요. 예, 맞습니다. 정말 그 내가 깔고 있는 돈보다는 깔고 있는 돈은 어느 정도 좀 일정 부분 줄이고 재테크를 한다면은 지금 당장은 약간은 좀 불편함을 따를 수 있겠지만은 사실적으로는 나의 노후와 어떤 그런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보면 좀 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보면 훨씬 더 그게 재테크의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한 게, 파리 대책의 일단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이게 요즘 가장 최대 화두라고도 볼 수가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럼 이제 다주택자들,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가 다 이제 하나씩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야 되겠다라는 건 이제 그런 사고로 다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런 주택임대 사업자를 이제 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혜택도 많다고, 네. 뭐 세제 혜택이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인센티브 같은 게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좀 그런 사업자 등록을 내면은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그런 것 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주택자를 어찌 이제 재인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정권 내에서는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매도하거나 임대사업자를 내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매도할 상품은 미래가치가 크게 없는 상품들, 그리고 미래가치가 있는 지역에 또 그런 주택 상품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를 내서 이제 중장기로 가는 방법이 좋습니다.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세금 혜택이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고 또 보유하고 처분하는 단계에서 다 세금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취득하는 단계에서 나오는 세금이 뭐가 있죠? 네, 취득세입니다. 적지가 않아요. 뭐 적게는 이제 1.1%에서 이제 3.3%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또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같은 경우 이제 4.6%까지도 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시게 되면요, 취득세를 이제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계산했을 때
200만 원 이하로 나오면요. 네. 취득세 100% 면제고요. 네. 또 이제 200만 원 이상이 되시게 되면 85%를 감면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만약에 3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임대사업자 안 내신 분은 다 내셔야 되는데 임대사업자를 내신 분은 거기 이제 15%인 45만 원만 취득세를 내게 되는 거죠. 되게 네. 혜택이 큰 거죠. 네. 자, 그러면 보유 단계에서는 어떤 세금이 있죠?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역시나 임대사업자를 이제 내시게 되면 재산세 감면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도 이제 합산 배제를 해서 종합부동산세도 이제 면제를 받게 되죠. 이 혜택도 이제 굉장히 큰 거죠. 많이 이제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이제 큰 건데요. 또 이제 요번에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그 4년짜리 이제 주택 이제 일반 주택 임대 사업자가 있고요. 공공 임대 사업자가 있는데 이게 그 기간을 인정받으면서 공공 임대 사업자로 전환도 가능해요. 네. 그래서 10년을 보유하면 양도세를 100% 다 면제를 받습니다. 그죠? 너무 이제 좋은 혜택이죠. 그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은 혜택이 있고 너무나 네. 장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또 단점도 분명히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도 네. 이제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 단점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이걸 하신 분들이 이 단점 때문에 할까 말까 고민을 이제 많이 하셨는데 요번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 때문에 이제는 이 고민을 크게 할 필요 없이 이제 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점보다 장점이 더 크니까. 단점은 이제 뭐가 있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이런 혜택을 주는 대신에 4년 이상을 이제 해야 되는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요. 만약에 이제 임대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건강보험료 상승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요번 이제 정책에 이 부분이 빠져 있는데 다음 달에 이제 추가 대책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이 건강보험료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임대사업자를 내신 분들에 대해서는 대출에 대한 부분까지도 하는 네. 정책이 이제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또 단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소득이 투명해지니까 이제 소득에 대한 이제 소득세를 내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세를 피하려고 안 내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는 분들도 주택임대차 이제 선진화법에 의해서 이제 다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안 내는 게 안 낸다고 해서 내가 소득세를 안 내지 않으니까 어차피 낼 거라고 하면 임대사업자를 내서 이 혜택을 이제 받으시는 게 낫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래도 장점보다는 단점보다는 네. 장점이 훨씬 더 많은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 합법적으로 그 주택을 이제 사실 때마다 가급적이면 빨리 그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시고 또 정부가 주는 혜택을 다 찾아가신다면은 훨씬 더 좀 더 안정감 있는 그런 향후의 수익을 노리는 어떤 그런 재테크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네. 그 좀 구체적으로 뭐 투자 지역과 투자 상품을 좀 어떤 곳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부동산 재테크를 할 때 중요한 게 투자 지역이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혹자는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도 지역이고 100번째도 이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지역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상품이죠. 그 상품이 뭐 상가일 수도 있고 주택일 수도 있고 주택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파트,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도시형 상가주택, 또 준주택인 오피스텔, 고시원 등 해서 이제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이제 상품을 선택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 투자 지역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 가장 지역 선택할 때 중요한 게 뭐죠? 계속 수요가 생겨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생겨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곳이죠. 자, 그러면 서울 같은 데서 일자리가 있는 업무단지가 있는 곳이 어디 있죠? 예를 들면 강남, 또 도심, 또 영등포 여의도 일대, 또 구로, 또 마곡, 그리고 용산 이제 일부 지역 이렇게 그 서울을 보면 일자리가 있는 업무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딱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가능하면 이제 그 인근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고 아니면 그 도심 업무단지로 진입하기 쉬운 이제 지하철이나 공공 교통수단이 잘 되어 있는 인근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 2030 도시기본계획에 보시면 이제 3도심 7강역 중심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보시면 어디를 투자하면 좋겠구나,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시면 좋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은 그렇게 일자리가 풍부하고 또 가능하면 그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 중에서 교통이 좋은 역세권 주변으로 들어가시면 좋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상품입니다. 상품.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아직도 뭐 토지를 투자하고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물론 뭐 토지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묶여 있잖아요. 황금성도 나쁘고. 근데 이렇게 50대에 오신 분들에게 상담을 해보면 마치 한 1000년을 살 것처럼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갖고 있으면 오르겠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50대에는 여유 자금이 없다고 하면 미래에 이게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보다 당장 내가 임대소득이 나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임대소득이 나올 수 있는 안전한 상품을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이제 주거용 부동산은 그런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리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주택 규제가 많이 심해졌는데 임대사업주를 통해서 피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이제 핵심 지역에 그 도시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택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주택의 종류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단독주택인 다중 다가구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임대사업자를 낼 수 있는 다세대 연립 또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역시 그 투자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일자리가 생겨나는 곳에 이제 투자를 하셔라. 이제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일자리가 늘어나면은 그에 따른 취업 인구, 고용 인구가 유입이 되다 보니까 네네. 자연히 그에 따른 어떤 임대 수요도 발생을 할 것이고 또 사람이 모이면 결국 돈이 몰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지역이 투자 지역이 되고 가급적이면 필수제인 주택 쪽으로 이제 상품을 한번 골라보는 것이 네, 나을 것 맞습니다. 같다.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주신 거죠. 네. 네, 많은 분들이 그 재테크를 위해서 공부를 하기를 희망합니다. 또 좋은 자료도 찾기 원하고 좋은 곳의 세미나라든지 그런 강의도 많이 듣길 원하는데요. 우리 대표님 그 어떻게 우리가 투자 공부를 좀 하면 되는지 좀 좋은 자료라든가 네. 이런 거를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는 미래에 가격이 또 가치가 올라갈 것을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어떤 누구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건 이제 불가능하죠. 우리가 이제 매년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부동산 전문가들께서 전망을 말씀하시지만 다 백인백색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전문가의 말은 이제 참조를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투자는 본인이 결정하고 그거에 대한 손해도 이익도 본인이 가져가시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공부할 양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정부에서 발표된 공인된 자료를 보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방송 중에 몇 번 말씀드렸던 서울 2030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그런 걸 보셨으면 합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가면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보물섬과 같은 지도인 것 같아요. 보물섬 지도. 그래서 왜냐하면 이 안에 어느 지역이 좋고 어느 지역이 어떻게 될지가 자세히 잘 나와져 있죠. 저 역시도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보면서 투자의 방향과 또 지역을 이제 선택을 해 갑니다. 또 이제 이거 말고 뭐 서울시에서 나온 중공업 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자료도 있고요. 또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또 얼마 전에 발표한 2030 서울시 생활권 계획.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요. 내용이 좀 많긴 합니다. 그리고 약간 어렵죠. 그렇지만 내 미래가, 내 노후가 결정되는 부분인데 이 정도 내용은 꼭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린트해서 한 달 정도만 보시면 한 두세 번은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공부하시면 어느 지역에 언제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대략 감이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제 기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뉴스나 또 강의나 책을 보시면 더 쏙쏙 이제 들어오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반품을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이제 이론적인 지식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좋은 물건을 찾는 방법을 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자, 우리나라에는 부동산 가격이 세 가지가 있죠. 매매 가격이라는 게 있고 전세 가격이라는 게 있고 또 월세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매매 가격은 어떤 이렇게 지금처럼 어떤 정책에 의해서 이 등락이 있고 또 심리 가격이고 정책 가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불안정하죠. 그런데 전세 가격하고 월세 가격은 임차인들이 내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거품이라는 게 좀 덜하죠. 그래서 좋은 지역을 선택하는 방법은 매매 가격 대비 전세 비율이 높은 지역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그래서 보통 이제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이 그 적은 그 이제 갭 투자를 이제 그런 데는 많이 들어가시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보셔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걸 전세를 월세로 전환했을 때 전환율이 이제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했을 때 그 전환 수익률이 높은 지역들은 좀 더 수요가 많고 안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시장을 에서 물건을 찾으실 때 그 매매가 대비 전세 비율 또 전세가를 월세로 전환했을 때 그 전세 월세 전환 비율이 높은 지역을 찾으시면 비교적 이제 안정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은퇴자의 노후를 위한 부동산 가치 투자 전략을 위주로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또 어떠한 지역에 어떤 투자 상품에 어떠한 자료와 함께 공부를 해야 될지 등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이의상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